60대 남성입니다. 한때에는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그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 그 사건은 새벽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거실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잠에서 깰 정도로 벨소리는 컸죠. 한동안 집 전화기를 거의 쓰지 않고 있던 때라서 그 집 전화기가 울리는 게 너무 낯설었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달래라고 한 뒤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한밤중에 집에 전화를 걸 만한 일이라는 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거기 이장수 어르신 따님 댁이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저도 놀라서 온몸이 굳더군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이름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장인께서 무슨 일이라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관계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침이 바짝 타더군요. 옆에서 제 전화를 엿듣고 있던 아내는 더 놀라서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오늘 영면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제가 가족이라는 말에 안도를 하는 듯 보였고 곧바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네? 영면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정정하신데 일단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장례 준비를 해야 해서요. 관계자는 병원 위치를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내 역시 당황스럽고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장난 전화 아니지? 우리 아빠가 왜 죽었다는 거야? 아내는 말을 하면서 흥분했고 그러면서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세히 말해주질 않네. 일단 와서 들으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나? 저 또한 급하게 아이들을 챙기며 병원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저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추운 겨울이어서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날씨까지 안 좋으니 마음은 더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었죠. 이미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병원으로 향하는 1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저희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만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요. 놀라지 마세요. 고독사 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으세요. 육안으로만 봐도 한 달은 넘은 것 같으셨어요. 겨울이라 다들 문 닫고 지내다 보니 이웃분들도 잘 모르셨대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당황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더 놀란 건 아내였어요. 네? 어머,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까지 연락을 안 했었나? 아니, 아빠랑 엊그제까지도 연락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 근데 왜 아빠는 연락을 안 했지? 아니, 갑자기 왜 죽은 거예요?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에 넋이 나간 듯 손을 벌벌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요. 그런데 현장에 나갔던 구급대원들이 집안 상태가 심각했다고 하시네요. 쓰레기로 가득했다고요. 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간호사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깔끔하셨던 장인어른의 집에 쓰레기가 가득했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장인어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놀란 아내를 그 자리에 두고 장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아내는 친척들이 찾아와도 멍하니 가만 앉아 있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큰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장례를 끝내고 저희는 장인이 살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내는 차마 데려갈 수조차 없었어요. 정말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방안을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신 건지 이해가 안 됐지요. 저희는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내가 워낙 장인과 사이가 좋아서 저는 거의 상관을 안 하고 있었고요. 아내가 다 알아서 장인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변에 사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저를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저는 그게 신경이 쓰여서 그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사시던 아버님 기억하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된 건지 저희도 답답해서요.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몰라? 그러고도 자네가 사위야? 참네. 그 어르신 한두 달 사이에 치매가 엄청 심해지셔서 매일 쓰레기나 주워오고 그걸 또 까먹어. 나한테도 뭐 선생님 하면서 지 옛날 가르친 선생님인 줄 알더라니까. 저는 그 어르신의 말을 듣고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장인은 중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셨을 만큼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뭐든 암산도 잘하셨죠. 저는 이웃 어르신의 얘기에 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거봐, 가족들도 몰랐네. 그치? 참네. 그렇게 치매가 무서운 거야. 그 양반 자기가 왕년에 수학 선생님이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만. 아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갔구만. 저는 어르신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다 장인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치매가 심해질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왜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는지요. 마음이 정말 무겁기만 했습니다. 혼자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요? 너무나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잘 챙기지 못한 저희가 잘못이었죠. 저는 그날 장인이 살던 집을 치우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아내가 좀 이상했습니다. 막 어딘가로 떠날 사람처럼 외투를 걸쳐 입고서 옷가지들을 여행용 백에 담고 있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이 몇 시인데 어디 나가려고? 난 나갈 거야.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아빠 따라 갈 거야. 저는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충격이 크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아. 근데 당신한테는 나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 이러는 거 좋아하시겠어? 사실 아내와는 장인어른 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으면서 장례를 치르려고 노력했죠.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야. 아버님이 당신이 이러는 거 좋아하겠냐 물었지? 그때에도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살자고 할 때에도 그런 말 했잖아. 당연히 아빠는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우선이니까 싫다고 하시겠지.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뭐야? 아빠를 그렇게 보내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당신 마음 잘 알아. 나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아버님을 모실 형편이 아니었잖아. 우리 너무 죄책감 갖지 말자. 됐어.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네. 그래, 넌 아무 잘못 없다 그거지? 우리 아빠를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죄책감을 갖지 말자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아내는 말을 하면 할수록 흥분했고 저에게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내의 말을 그저 들어만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을 모시고 살 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모시지 못한 건데, 사실 1년 전부터 아내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에 쓰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저희 부모님을 챙기느라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툭 하면 병원에 가야 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모아지는 돈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크게 아프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마저 부모님 치료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인어른까지 떠맡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능력도 안 됐고요.
그 당시 저는 저희 부모님도 감당이 안 돼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제 마음은 더 속상하기만 했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장인을 제가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었던 장인은 저를 평소에도 자주 무시를 하셨습니다. 변변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제 앞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셨죠. 심지어 아이들 있는 앞에서도 그러신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도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잘난 척 하시면서 사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이죠. 같이 산다면 제 스트레스는 엄청 컸을 겁니다. 아내는 그 말에 왜 상처를 받냐고 했고 제 자격지심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죠. 나라고 장인어른 혼자 지내시는 거 좋았겠어? 근데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병원비로만 매달 몇백씩 깨지는데 다른 건 감당이 안 됐잖아. 그래, 그랬지.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었지. 우리 아빠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 더군다나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떠나버리신 거라고. 한 달 동안 그 추운 방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을까. 그러니까 됐어. 당신은 당신 엄마 아빠랑 살아. 나는 우리 아빠랑 살 거니까. 아내는 독하게 말을 하기로 작정했는지 저를 째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우리가 장인어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때에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찌릿찌릿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돼? 그게 말이 돼? 당신도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잖아. 저도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더 쏘아붙였습니다. 압니다. 이 말은 제가 선을 넘는 말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 시원히 한 번쯤은 털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제 말에 아내는 치를 떨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왜? 나도 내가 왜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 잘난 시부모님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아빠한테는 내가 전화도 못 해봤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시부모님들까지 챙기느라 매일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다녔는데 정작 딸인 내가 우리 아빠를 못 챙겼다고. 아내는 말을 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서 꺼이꺼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의외이긴 했습니다. 어쩌면 한 달 동안 그걸 까먹을 수가 있나 해서 말입니다. 어찌됐든 아내가 너무 우니 저까지 마음이 안 좋았죠. 아내를 비난할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면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너무 고생만 했고 자기를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까지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여유라고는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껴안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죠. 여보, 당신까지 이러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못난 놈하고 사느라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님한텐 너무 죄송해서 이 가슴이 총에 맞은 것처럼 나도 아프다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당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겠는데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잖아. 우리 제대로 정신 차려서 살자. 제발 부탁이야.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챙기는 걸 그동안 아내한테 거의 전담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장인어른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변변한 대학도 못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아내를 붙잡았는데도 아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들도 잘 챙기지 않더군요. 직장에서 휴가를 쓰더니 나중에는 결국 일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저는 이참에 저희 부모님의 요양병원도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의 명의의 시골 땅도 팔아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이란 건 참 부질없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인의 소개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우울감은 나아지지 않았기에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은 너무 비싸더군요. 전문 상담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아름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을 수소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으니까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내도 상담을 해보자는 제 말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 저는 아내와 같이 상담사를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턱수염이 덥도록한 남자와 마주 앉았어요.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수염을 기르고 있는 건지는 몰랐지만 어찌됐든 포스가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저는 아내 상담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일반 상담기관에서 하는 가격의 반값이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자신의 속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상대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차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길어지는지 2시간이 넘도록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장인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가 앞으로도 챙겨야 할 아이들과 부모님을 떠올리니 몸과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아내가 차에 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상담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괜찮았다고 다음에 또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받고 싶으면 계속 받아.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도 신경 쓰지 말고 당분간은 당신한테만 집중해서 속 안에 응어리진 것들 다 풀어냈으면 좋겠어. 저는 아내를 응원해 줬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5년 넘게 연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그때 당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활짝 웃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제 말에 아내도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당신도 왜 울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상담 받아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서 좋아. 상담 이후 아내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있을 때에는 밝게 웃으면서 농담도 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담사가 상담을 잘해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었을까요?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겠다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뒤 집 밖으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밖에 나가야 사람이 활력이 돋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우울함이 더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내는 뜻밖의 제안을 제게 했습니다. 상담 갈 때 나 혼자 갈게. 당신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괜히 쫓기는 것 같거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